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는 가까스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딱히 어떤 이렇게 주도되는 이렇게 흐름이 있거나 주요 이유, 근거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요. MR 헤드셋 이후에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고, 국채금리 좀 오르면서 다음 주에도 이제 FOMC 있잖아요. CPI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금리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점도표 상승. 6월이니까 이제 점도표가 새로 나오겠죠.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냐,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그 부분 하나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 그 수치만 좀 많이 달라질 뿐이지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자만 갚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한 88% 정도 된다. 그런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이제 헤르손주에 이제 댐이 터졌었잖아요.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버지가 이제 아이 데리고 대피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 댐 공격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북한의 이제 금강산 댐 공격, 거기에 따른 이제 평화의 댐 쌓고 성금하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때 사실 이제 금강산 댐 터지면 63빌딩 중간 이상까지 잠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거짓말임이 탄로가 났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상황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오늘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 이제 3대 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가 0.03% 소폭 올랐습니다. S&P는 0.24, 올 들어 가장 높은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나스닥도 0.36% 상승했습니다. 오늘 다우만 좀 보면요,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락가락 좀 올랐다가도 다시 또 하락했다가 막판에 겨우 상승해서 마감은 하긴 했어요. 오락가락했다는 거. S&P 500 맵을 보시면 구글 한 1% 올랐죠. 테슬라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좀 하락 마감했다는 거. 그런 내용들. 아마존도 상승 마감했네요. 구글도 좀 올랐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오늘도 0.21% 좀 하락했다. 좀 이렇게 써봤더니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간접적으로 접했으니까 무겁더라. 너무 무겁더라. 3D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앱 같은 것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일단 무겁더라. 무겁고 좀 해보니까 어지럽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무겁고 어지러우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로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상황 그렇다, 그런 내용 봐야 되겠습니다. 밀 가격 좀 올랐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호주, 앞서서 이제 호주가 금리를 올렸었는데 캐나다도 좀 들썩이고 있다는 거 뒤에서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같이 보실 거는 이제 제이슨 퍼먼,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인데, 제이슨 퍼먼 발언부터 좀 같이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퍼먼 교수 내용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CNBC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6월 FOMC에서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0.5를 올릴 거란 얘기는 아니고 올해 남은 기간 0.5를 더 올려야 된다. 그게 내 생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6월에는 스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거죠. 어쨌든 6월에서는 안 올리고 추가로 0.25 두 번 정도씩 2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0.5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연준이 어떻게 할지는 조금 궁금하다. 크게 보면 이제 연준이 해야 되는 것, 실제로 할 것 두 개는 항상 갈리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실제로 할 거는 0.25를 올릴까 0.5를 올릴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나는 0.5를 더 올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최종금리요.
하지만 연준이 0.2를 올릴지 0.5를 올릴지는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FOMC가 쭉쭉쭉 있지만 그 중에 3692는 중요합니다. 뭐 저희가 항상 분기 정리가 하는 달이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경제 전망, SEP라고 하죠. 경제 전망, 그다음에 점도표가 나와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사람들이 막 찍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찍는 건데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3692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FOMC잖아요. 그러니까 6월 FOMC 때 경제 전망과 함께 점도표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먼의 얘기는 어쨌든 6월에 금리 안 올리고 스킵할 건데 이 점도표를 얼마나 올릴까 그게 궁금하고 그게 좀 관건일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5.00에서 5.2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5.25에서 5.50, 두 번 더 올린다고 점도표에 이제 뭐 표기가 된다면 5.50에서 5.75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론자들은 은행 신용 긴축이 생각보다 덜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신용 긴축은 한두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덜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셀비시에서 그 아침에 이제 스쿼크박스라고 제가 자주 매일 시청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금리 올리면 은행에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보면 안 돼. 더 크게 봤을 때 거시경제가 안정되는 게 은행이 가장 중요하다. 너 4% 5% 인플레가 몇 년간 어떻게 될 것 같니? 은행이 괜찮을 것 같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5월 고용 보고서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죠. 이스태블리먼트 서베이가 이제 기업 조사에서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 여기 강했죠. 33만 9천 개 대신 이제 가계 조사상의 실업률 그다음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일자리 고용된 사람들 수 그게 이제 서로 엇갈렸잖아요. 즉 비농업 일자리는 강한데 실업률도 높아지는 좀 엇갈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이걸 근거로 매파들의 공격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CPI가 FOMC 결과 발표 하루 전에 나오긴 하는데 5월 CPI가 근데 이제 뭐 하루 전에 나오는 거라서 이거 가지고 바로 뭐 입장을 바꾸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설명드린 대로 6월에 스킵을 하되 점도표에서 0.25를 더 올릴지 0.5를 더 올릴지 그게 관건이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도 6월 FOMC 이후에 점도표를 볼 때 0.15를 올렸나 0.5를 올렸나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최종금리는 더 높여서 잡는 게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게 뭐 허황되게 높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인플레 부분 좀 불안한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파와 또 이제 어느 정도 딜을 하려면 점도표는 조금 높게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실제로도 뭐 인플레가 안 떨어지면 그렇게 가면 되고 아니면 점도표가 당연히 중요한 지표지만 이게 100% 구속력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높게 잡아서 어느 정도 높게 잡아서 시장의 심리를 좀 단도리를 하는 거죠. 단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봐서 일단 6월에 스킵을 했으니까 7월에 데이터가 괜찮으면 7월도 눈치 봐서 약간 스킵. 어차피 연말까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7월도 스킵. 그렇게 해도 스킵이 더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크리시나 구아 에버코어 ISI 부회장입니다. 이분도 이제 연준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 같다. 시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 사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데이터가 잘만 나오면 7월에도 스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크리시나 구아의 생각은 6월에 스킵하고 7월에 잘 해서 스킵을 하면 이제 9월이 또 되잖아요. 9월이 되면 또 이제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새로 나오죠. 그러면 6월, 7월에 스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9월쯤 가면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포즈로 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도 7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게 잘 풀리면 9월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포즈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내용이 의미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이슨 퍼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연준은 올해에 0.5%포인트를 인상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6월에는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올해 안에 5월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0.5를 올리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일단 6월에 스킵한 다음에 7월에 상위 이렇게 눈치를 봐서 인플레 자료가 잘 나오면 7월에도 약간 스킵하고 그럼 9월에는 다시 한번 퍼즈의 기회가 온다. 그게 이제 에버코어 ISI의 생각이고 JP모건 자산운용도 제가 비슷하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올라도 저녁 식사 약속은 취소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서비스업이 강한 게 문제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이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도 그럼 뭐 식사 안 할 거야? 식사해야지. 그러니까 금리와 서비스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서비스 잡는다고 금리 올려봐야 부작용만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좀 약간 재밌는데 주택 공급이 지금 항상 모자라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반등하네 마네 뭐 그래서 뭐 이게 좀 이렇게 것 때문에 연준 내에서도 이걸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대출 금리가 비싸잖아요. 주택을 이제 살려고 할 때 대출 금리가 비싸지니까 그럼 집을 못 사겠죠. 그러면 다시 또 렌트로 시장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렌트 수요가 많아지니까 렌트비가 더 올릴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바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득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중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 JP모건 자산운용의 뭐 말에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불이 났는 모양이네요. 예. 미국에서는 항상 그 사이렌을 너무 크게 틀고 다녀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인플레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6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7월에는 올리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게 CME 페드워치인데 6월에 동결 가능성이 81%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시간마다 계속 바뀌니까요. 7월 한번 보실까요? 7월은 인상 가능성이 50% 정도 됩니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6월에 동결하면 7월에는 인상할 거야. 그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5.50에서 5.75도 한 12% 되는 거니까 합치면 62.9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보면 6월에 동결하면 7월에는 인상하겠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 더 볼게.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게 해외에도 이런 스킵 모델이 좀 계속 나온다. 3월과 4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호주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 깜짝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캐나다인데 올 들어서 3연속 금리도 인상 동결을 했어요. 캐나다가. 근데 이제 6월 당장 내일 미국 시간 내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번 회의가 7월이거든요. 7월까지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한 번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거의 100%다. 이건 이제 캐나다의 통화정책회의 일정이거든요. 1월에 한 번 있었고 3월에 있었고 4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3연속 올 들어 3연속 금리 인상 동결을 한 겁니다. 캐나다가. 그 이후에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뭐 인상할 확률이 한 20% 정도 지금 된다는 거고 7월까지 한 번에 인상을 할 확률은 거의 100%다. 어쨌든 6월에 안 하면 7월에는 할 거다. 미국과 비슷하죠. 조금 재밌는 게 세부 내용도 약간 비슷해요. 상황도 비슷해요. 캐나다가 어쨌든 G7 중에 1월에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동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왜 다시 인상, 즉 스킵 모델을 따른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소비를 포함한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았다. 2분기에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꾸준하며 실업률이 역대 최저다. 주택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리다. 기록적인 이민에 따른 수요가 건재하다. 물론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약간 캐나다 상황에 조금 더 특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다 보세요. 이거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주어만 바꿨으면 똑같지 않나요? 미국이라 바꿨어도 모르겠죠. 미국은 소비를 포함한 GDP가 예상보다 높고 2분기에도 모멘텀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 역대 최저다.
주택시장도 아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느리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치 이런 거 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캐나다가 앞서서 이제 일시 중단했던 캐나다가 다시 이제 스킵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갈 수 있지 않겠나. 단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인사이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오늘 이제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나왔습니다. 5월에 이게 자료가 1997년부터 있거든요. 1997년부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공급망 압력이 역대 최저라는 얘기는 공급망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공급망에서 인플레이션이 뭐 줄어들 내용은 전혀 없다. 앞으로는 무조건 수요 얘기다. 수요 얘기다. 공급망 문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좋긴 한데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거는 공급망에서 더 뭐 이렇게 빠질 문제는 없다. 지금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글로벌 컨테이너 업체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도 존재한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더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 모든 운임이 원가보다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일부 운임이 지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데 모든 운임이 원가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공급망 쪽은 거의 바닥쪽에 온 게 아닌가. 예. 물가 하락 요인은 추가로 여기서 더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킵 부분이 미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적으로도 보면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약간 스킵 쪽이 최근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그런 내용 전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어제도 이 추가로 말씀드린 건 침체 관련 내용이에요. 추가 말씀드린 건 침체 관련 내용인데 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논쟁이 오늘 다시 한번 또 더 불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다시 내렸어요. 골드만삭스는 안 그래도 미국 IB 은행들 중 금융사 중에서 가장 침체 가능성을 적게 보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35%였죠. 근데 그게 더 내려간 겁니다. 25%로. 대략 뭐 월가에서는 대충 65%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내 침체 가능성 65%로 본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골드만삭스가 25%로 다시 낮췄습니다. 내용은 다 대충 짐작 가능하신 내용들이에요. 부채한도 협상 위험 사라졌고 지역은행 좀 생각보다 덜한 것 같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침체는 없겠죠. 오늘 이제 세계은행이 뭐 좀 이제 미국과 주요국 경제가 생각보다 세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또 통화 긴축, 누적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전망치를 좀 내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월가의 평균적인 침체 확률이라는 게 6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다시 한번 이 침체 무시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제가 요거에 나오는 그 그래프가 하나 좀 볼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는 대로 댓글이나 커뮤니티란에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 판단을 내리는 게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죠. MBER. 여기서 이제 6가지 지표에 주로 의존한다. 그게 이런 거예요. 실질 개인소득, 이전 부분은 제외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일자리, 가계 주차상의 고용,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실질 도매 및 소면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씩 보시면 이 중에 실질 개인 소득 이거 그냥 정체다. 뭐 좋지 않다. 비농업 일자리 아주 좋다. 가계 주차상의 고용
요게 이제 그 실업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갔고 가계조사상에 실업률이 5월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가계조사상에 그 고용된 사람의 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그건 이제 저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하시면 제 이전 3번 월스트리트 방송과 온라인 기사 보시면 제가 잘 설명해놨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좋지 않다. 실질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강하잖아요. 예, 강하다. 실질 도매 및 소매 판매 뭐 대충 정체다. 사업 상산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상황이 이런 겁니다. 사업상은 뭐 좋지 않다. 뭐 좋은 건 아니죠. 대충 그래서 여기 X 표시 해놓은 것은 대략 뭐 보는 기간에 따라서 정체거나 뭐 마이너스거나 뭐 그렇다. 좋은 게 이제 비농업 일자리 개인 소비인데 이 두 가지죠. 확실히 좋은 건 이 두 가지. 왜냐면 5월에도 뭐 좋게 나오니까요. 뭐 연초부터 좋게 나오니까 일단 비농업 일자리를 한번 보면 일자리 그 노동지표가 긴축에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다. 그게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실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데는 최대 20개월이 걸린다. 반면 산업생산은 8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얘기는 산업생산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이 비농업 일자리 어쨌든 이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산업생산이 계속 뭐 안 좋아지고 빠지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올 때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농업 일자리 노동 부분이 아직 강한데 그것도 경기 침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헷갈려서 비농업 일자리가 빨리 뭐 약화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지금 딱 모습을 보면 산업 생산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빠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봐야 될 게 그 실업률 둔화하는데 최대 20개월 걸린다는 거. 옛날 거 분석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요거 한번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 감을 잡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긴축을 했으니까 우리 연말 전후로 노동시장이 좀 문제가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구나.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업생산 쪽에서 먼저 반응이 오고 긴축을 하면 고용은 가장 나중에 온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의 전형적인 패턴을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한 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침체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다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하반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다. 골드만삭스는 침체 확률 더 떨어졌다.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 판단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반기 주식, 내년 주식 전망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판단이 서로 지금 서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드리고요. 참고사만 한마 더 드리면 데이터업체 트랩에 따르면 3년에 약 1조 5천억 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이자만 내는 게 88%다. 이자만 내는 대출이 좀 위험한 거죠. 한국에서 항상 가계부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요.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있고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의 문제는 뭐냐? 일단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 총량이 너무 많아. 잔액이 너무 많아. 이게 양의 문제. 그래서 일단 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하나. 두 번째는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예전에 변동금리가 좀 많았었어요. 변동금리는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좀 금리가 많이 따라 오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비중이 좀 너무 낮다는 점. 그리고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이 너무 낮았었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을 하면 계속 예를 들면 원리금을 뭐 매달 갚아 나가면 이제 어쨌든 대출 금액이 계속 줄어드니까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대신 이제 매달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이자만 갚는 거. 이자만 갚으면 편하잖아요. 이자만 어떻게 대충 막 갚다가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아파트 팔아서 목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다 이제 그동안 이자 냈던 거 갚고도 남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건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여기서 월세전을 지적한 거는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만 내는 대출들이 너무 비중이 높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올라온 상황이고 지역은행들이 대출 좀 꺼려하잖아요. 그럼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 상환대출. 예를 들면 뭐 제가 A저축은행에서 A 지역은행에서 거래를 하는데 A 지역은행에서 김용필 씨 대출 이자를 뭐 3%포인트 올려주든지 아니면 연장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큰데요. 그럼 이제 제가 B저축은행에 가서 혹시 저 대출해줄 수 있나요? 물어봐서 해준다고 하면 좀 갈아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안 해준다고 하면 저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빌딩을 팔아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으니까 원금을 다 못 갚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자꾸 이제 매물이 더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잠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은행들이 이제 여신 공급을 못하는 거를 다른 데들 좀 메워줄 수 있다. 그래서 시정 긴축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핌코가 소비자 대출 그다음에 모기지 자산유동화 이런 데서 좀 자기네들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자료 같은 걸 냈어요. 해보겠다는 거죠. 앞서 이제 블랙록이 지역은행과 뭐 이제 파트너십 맺고 뭐 유동성 좀 공급해주고 뭐 자산 매입해주고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들이 지역은행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을 조금 메울 수 있겠다. 물론 다 메우진 못합니다. 다 메우진 못해요. 왜냐하면 은행은 심사 인력들이 아무래도 더 보수적이고 더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블랙록이나 뭐 핌코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지역 대출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래 영업을 해온 지역은행들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 해줄 수 있는 건 다 메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상황 부분은 간단하게 더 설명드릴게요. BMO가 S&P 전망치를 4,300에서 4,550으로 상향 조정했다. CFRA의 샘 스토발 좀 이렇게 낙관적인 분인데 투자자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오른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의 호재다. 금리를 일단 중단하면 기술주의 호재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사 고객들 3주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순매도했다. 기술주에서도 좀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뭐 일부 차익 실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기에 관한 판단, 거시경제 요인만 놓고 보면요, 이제 증시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시 요인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 침체 갈 거냐 안 갈 거냐,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부터 연준이 그래서 금리를 일단 중단한 다음에 스킵으로 갈 거냐, 저는 이제 스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아니면 조금 더 계속 잘 돼서 영원히 중단하는 포즈로 갈 거냐. 금리 인하는 내년 초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올 거냐, 그런 거를 이제 기본 설정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다들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별다른 지표는 없어요. 이제 뭐 미국 시간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큰 게임들이 있죠. CPI, FOMC 때까지는 거시경제 요인으로는 별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큰 요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같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애플도 뭐 사실은 그렇게 보면 헤드셋 기대가 좀 컸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뭐 덜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댐 부서진 건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참 평화와 그걸 지킬 수 있는 국력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회사 이메일 susopa 수소파거든요. susopa@sedaily.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